여보, 엄마 생신상은 아직 멀었어? 거의 다 됐어. 기다려봐. 여보세요. 짜장면 10그릇이랑 탕수육 대짜 하나 배달 가능할까요? 저는 37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결혼 이야기는 많은 분들처럼 평범한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3년을 연애했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정말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윤서야, 오늘 야근이지? 내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릴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밤도 늦었는데. 혼자 가면 내가 마음 졸이잖아. 어서 일 끝내고 나와. 그는 항상 제 스케줄에 맞춰주었고 저를 위해 술과 담배까지 끊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줄이고 주말이면 제가 보고 싶다는 영화를 함께 보러 가주었어요. 연애 시절 그가 보여준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그 다정함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장 봐올 테니까 편한 거 말해봐. 그럼 된장찌개 먹을까? 알았어. 두부랑 청양고추 좀 넣을게. 네가 좋아하는 거. 그는 퇴근 후에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소소한 데이트도 즐겼어요.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피곤해서 집안일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미안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못했어. 괜찮아.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오늘 회의 많았다며. 많이 힘들었지?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설거지를 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정말 고마웠고 사랑스러웠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들어와. 시원한 거 마실래? 시어머니는 살갑고 다정했고 시아버지도 말수는 적지만 늘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도 과하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오히려 며느리가 손님이지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며 말리기도 하셨습니다. 처음 명절을 맞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머님,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윤서야. 네가 뭘 안다고. 그냥 거기 앉아서 쉬어. 내가 다 할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천천히 전 부치고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댁에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미리 시댁에 들러서 전 부치는 것을 거들었고 시부모님 생신 때는 남편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래요. 몸에 좋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매번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우리 며느리 마음씨가 이렇게 고와. 시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거든요. 저는 그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따뜻한 시댁 식구들, 안정적인 직장까지. 제 삶은 평범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 누워 제 무릎을 베고 누우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래.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아기 가져볼까? 벌써? 응. 우리 결혼한 지 2년 됐잖아. 부모님도 은근히 기대하시는 것 같고 나도 솔직히 아빠 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원하고 시부모님도 기대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아기를 품에 안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 준비해보자. 진짜 고마워.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자. 그렇게 저는 임신 준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줄이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남편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어. 진짜? 윤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를 끌어안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찼었죠.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구나. 이제 진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처음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의 감동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게 우리 아기 심장 소리야? 그래,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임신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신 초기부터 저는 심각한 입덧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 극도로 민감해졌죠. 밥 짓는 냄새는 물론이고 남편의 면도 크림 냄새, 심지어 향수까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그 향수 좀 다른 걸로 바꿔줄래? 응, 이거? 알았어. 당분간 안 뿌릴게. 처음에 남편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세제도 순한 제품으로 바꾸고 스킨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으면 바로 토했고 물조차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체중이 일주일 만에 3kg이나 빠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수분이라도 섭취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아기에게 영양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억지로라도 뭔가를 먹으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은 제 곁에서 등을 쓸어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고마워.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입덧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윤서야,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나 지금 도저히 요리할 수가 없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나도 배고픈데.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줄래?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배달 시켜 먹어. 아, 맨날 배달만 시켜 먹냐?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줘.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라면을 끓였지만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휴, 알았어. 내가 먹을게. 들어가서 쉬어. 저는 미안한 마음에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능한 걸까? 임신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 더 힘든 건 시댁의 방문이었습니다. 나왔어. 문 열어줘. 어느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윤서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힘들지? 네, 입덧이 좀 심해서요. 그래도 며느리가 밥은 챙겨 먹어야지.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어서 먹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미역국을 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역 특유의 비린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저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등을 쓸어주셨지만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가 밥을 제대로 먹어야 우리 아들 밥을 챙겨줄 거 아니냐? 임신했다고 집안일 다 내팽개치면 어떡해? 나도 임신했을 때 일 다 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집에 반찬도 하나 없네. 내가 좀 해놓고 갈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들어가서 쉬어. 시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고등어까지 구우셨습니다. 김치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또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녀가셨네? 반찬도 해놓으셨고. 그나저나 윤서야, 넌 좀 참을 수 없어?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매번 화장실만 가면 어떡해? 어머니 기분 상하셨겠다.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임신 중이라 몸이 반응하는 거야. 그래도 좀 참아야지.
임신이 무슨 유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면서 임신하고 집안일도 하던데.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이 유세라니. 제가 일부러 아픈 게 아닌데, 제가 원해서 토하는 게 아닌데.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매일 배달 음식만 먹고 집은 이 모양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오면 더 힘들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TV를 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더 무관심해졌고 평소와 다르게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가?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어차피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괜찮지? 조심히 다녀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남편은 밤늦게 돌아왔고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임신 후에 끊었다던 담배도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담배 피웠어? 아, 친구가 권해서 딱 한 대만 피웠어. 나도 스트레스 쌓여서 미치겠어. 그래도 약속했잖아. 나랑 아기 생각해서 참아달라고. 알았어. 다음부터 안 피울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하고는 침대에 누웠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배를 쓰다듬거나 아기에게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아기가 오늘 처음 움직였어. 그래, 좋겠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제 없는 걸까요? 그렇게 저희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다며 새벽부터 나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골프 가?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 잡혔어. 중요한 미팅이야. 주말마다 골프만 가네. 나랑 산책이라도 좀 하자. 산책? 윤서야, 나도 쉬고 싶어. 평일에 일하느라 죽겠는데 주말까지 너랑 산책하면 나는 언제 쉬어? 남편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해진 건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 위에 올려놓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화장실 갈 때도 손에 꼭 들고 갔습니다.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줄래? 내 폰 배터리 나갔어. 지금? 나도 배터리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충전기 꽂아서 써. 잠깐만 쓰면 되는데. 아니, 나도 써야 할 게 있어. 그냥 네 폰 충전해서 써. 남편은 핸드폰을 꼭 쥔 채 자리를 피했고 그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출장, 어디로? 부산, 아마 3박 4일 정도 될 거야. 3박 4일이나? 그렇게 오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본사 사람들이랑 미팅 많아.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필 제가 임신 7개월로 배가 많이 불러온 시기였고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있기 힘든데. 나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뭐 급한 일 있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출장 가방을 꾸렸어요. 짐을 싸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출장 갈 때는 챙기지 않던 캐주얼한 옷 여러 벌과 운동화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왜 챙겨? 아, 현지에서 시간 나면 운동 좀 하려고. 나이 먹으니 관리 좀 해야지.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에 두고 온 임산부용 방석을 가지러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어요.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방석을 꺼내려는데 블랙박스 LED가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운전 안 하면 블랙박스 배터리 방전되겠네. 저는 무심코 블랙박스 앱을 열어 최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접촉 사고라도 있었나 확인하려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출장 가기 전날 새벽, 남편의 차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골프 복장을 입은 여자였고 남편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오빠,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영상 속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설마? 저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와서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서랍 속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골프장 결제 내역과 함께 호텔 숙박비, 면세점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죠. 날짜를 보니 하필 지난달 남편이 출장이라며 떠났던 그 시기였습니다. 태국 푸켓 리조트. 출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으로 불러온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임신한 몸으로 입덧에 시달리며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여보, 지금 어디야? 회의실이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알았어. 나 바쁘니까 끊을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서 이메일과 메신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고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골프장 캐디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여행 사진들, 그리고 친밀한 대화 내용들. 오빠, 와이프는 우리 사이 모르죠? 모르지. 걱정 마. 우리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 없어. 오빠가 제일 좋아요. 진짜로. 나도 너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저보다 무려 11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사진도 메시지도 카드 명세서도 블랙박스 영상도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임신한 아내를 집에 두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는 남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고생했어.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이번 출장 어땠어? 괜찮았어. 피곤하긴 한데 그만큼 성과는 있었으니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네가 한 짓들을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말입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 기회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신 일주일 전에 느닷없이 제게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야. 나도 알아. 선물은 뭐 드릴까? 선물도 좋은데 우리 집에서 당신이 생신상 차려드리면 어떨까? 가족들 다 초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임신 8개월인 저한테 생신상을 준비하라니요. 나 지금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떡해. 뭐 거창하게 안 해도 돼. 간단하게 음식 몇 개만 차리면 되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생신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초대할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이나 된다고. 남동생이랑 여동생 네 가족, 우리 부모님까지 해서 10명 정도. 10명입니다. 임신 8개월인 제가 1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차라리 식당에서 하자. 괜찮아. 네가 다 할 필요 없어. 간단하게 찌개 끓이고 고기나 구우면 되지. 나도 좀 도와줄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준비해 볼게.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생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나 잠깐 운동 나갔다가 마트라도 다녀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괜찮아. 잘 다녀와.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집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준비를 하는 척했어요. 냉장고에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있었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을 정리하고 식탁만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오후 5시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우리 왔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 부부,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모였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런데 음식은 준비했어? 네, 곧 준비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꺼냈고 중국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짜장면 10그릇이랑 탕수육 대짜 하나 배달 가능할까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문을 마치고 나오니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안 나는데? 아직 준비 중인가 봐. 남편이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음식은 언제 나와? 곧 나올 거야. 약 20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짜장면과 탕수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신 음식이에요, 어머님. 생일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양해 부탁드려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음식 준비했잖아. 시누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짜장면을 먹으라고요? 네, 드세요. 여기 맛있는 곳이에요. 제가 정성껏 주문했어요. 시동생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음식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켰고 거기에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영상 속 남편은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충격으로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요. 그쪽 아들이 임신한 저를 놔두고 바람을 피운 증거예요. 저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푸켓 호텔 영수증과 면세점 쇼핑 내역 그리고 카톡 메시지 캡처까지요. 이 여자 이름은 지민이에요. 26살이고요. 제 남편이 지난 3개월 동안 만나온 여자예요. 시어머니는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시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때렸고 철썩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도 충격받은 얼굴로 말했어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윤서 언니가 임신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신 안 그럴 거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 다 끝났어. 그리고 그 지민이라는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 들어갈 거야. 윤서야, 나 이제 당신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 너무 더러워.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사과할게.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죠. 다음 날부터 남편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아와줘. 우리의 아기라도 봐서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윤서야, 문 좀 열어줘. 돌아가세요. 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냥 이대로 이혼하게 가만 놔두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문 밖에 서 계셨지만 만나주지 않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어요. 부인, 증거 자료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외도의 경우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인데 임신 중 외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2천만 원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은요?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 쪽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산모님, 아기가 조금 일찍 나올 것 같으니 미리 입원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도 아이 아빠야. 적어도 당신 출산할 때는 옆에 있고 싶어. 필요 없어. 당신 없이도 나을 수 있어. 윤서야, 제발 아기만이라도 생각해줘. 남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여행 다닐 때는 아기 생각을 하긴 했어? 당신이 거짓말할 때는 아기를 생각했냐고? 그건 이제 그만 가. 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저는 남편을 뒤로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고 곧바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12시간 동안 저는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산모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랑 손잡고 출산하는데 나는 혼자구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고 곧 만날 우리 아기가 있잖아. 산모님, 이제 힘주세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고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깨끗이 닦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눈을 꼭 감고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저는 아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고생했어.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어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에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손주 돌보는 것을 기쁘게 도와주셨고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모든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은요?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원고에게,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 그리고 면접 교섭권은 월 2회. 면접 교섭권이요? 네, 아버지가 아이를 만날 권리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버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죠.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그쪽에도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첫 면접 교섭일이 다가왔고 전 남편이 장난감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윤서야, 아기 좀 안아봐도 될까? 30분이야. 시간 정확히 지켜. 전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들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옹알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미움도 아닌 그저 무덤덤함이 있었어요. 정확히 30분 후에 저는 아기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날짜 엄수해. 전 남편은 뒤돌아보며 계속 아기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저는 복직에 성공했어요. 윤서 씨, 다시 돌아온 거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어머니가 아기를 전적으로 봐주시기로 하셨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저를 응원하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돌을 맞이했어요. 친정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었고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모두 끝난 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돌 축하해. 나도 가고 싶었는데 미안해.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다음 면접 교섭일에 봐. 더 이상 제가 남편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면접 교섭일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어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죠. 저 혼자서 아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배신한 전 남편도 결국 또다시 누군가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 시어머니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한데 손주 얼굴 좀 보여주라.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이해하지 못했던 분께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가끔 재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윤서야,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봐.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들이랑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비록 혼자지만 저는 강한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강함으로 아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도록 서울 용산구에서 살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남편 덕분에 참 평온했어요. 남편은 의사였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살았고 아들도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손주들까지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아침 산책을 나갔고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전화를 걸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아보니 낯선 목소리였어요. 혹시 김 선생님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께서 산책 중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아침에 멀쩡하게 나가셨는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결국 다음날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은 평생 선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치료한 환자들과 동료 의사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글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세상에 이런 의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남성은 눈물을 닦고 제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고향 후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남편이 고향 후배분들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대학 등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은 고향 선배였던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학비는 내가 댈 테니 열심히 공부만 해라.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니까. 대신 네가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로스쿨을 졸업했고 지금은 LA에서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몇 년 전부터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최 선생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모님, 혹시 미국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돕겠습니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고맙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로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 갈 일도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정말 텅 빈 것 같았죠. 매일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죠.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들만 가끔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외로웠지만 아들도 사업 때문에 바쁘겠거니 생각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갔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나오라고 권유해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만 떠올리며 눈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그래, 일단 들어오너라. 아들 가족이 반가웠고 오랜만에 집에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래? 하지만 너희도 바쁠 텐데. 며느리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온 거예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남편이 떠난 후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는 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짐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며느리는 친절하게 짐을 꾸렸고 아들은 차를 가져와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은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손주들이 현관에서 뛰어나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 부부는 정성껏 저를 챙겨줬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줬고 아들은 주말마다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자고 했죠. 역시 내 아들이야, 효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있으니 외로움이 조금은 덜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반찬 더 드세요. 아니야, 충분히 먹었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났을 때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은 저희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아들의 굳은 표정을 보니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해서 자금이 막혔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당장 3억 정도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몇 번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와 남편은 그때마다 성심성의껏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알지? 그동안도 네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잖니?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하지만 이번엔 안 되겠구나.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엄마한테 돈 있잖아요. 아빠가 남긴 재산도 많고. 그 돈은 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그리고 이미 너한테 충분히 도움을 줬어.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잖니? 그건 회사가 안정되면 갚으려고 했어요. 아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도 들잖니? 미안하지만 이번엔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 같구나.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회사 망하면 이 집 팔고 우리 가족 다 거리에 나앉는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들, 진정해라. 엄마가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됐어요. 알겠어요.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도 그 모습을 차갑게 쳐다보더니 따라 들어갔어요.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은 식탁이 아니라 주방 한쪽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요. 여기서 드시면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냉담하게 말하고는 돌아섰고 제 앞에 놓인 식사는 초라했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국물에 건더기도 없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니, 저기 반찬이. 어머님 연세에는 담백한 게 좋잖아요. 고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빼드렸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은 아들과 손주들 앞에는 고기와 여러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좋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식비 좀 주세요. 어머님 드시는 거 장 보려면 돈이 들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주세요. 내가 식비를 내야 하니? 당연하죠. 저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듣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빨래는 직접 하세요. 세탁기 돌리는 거 전기세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TV 보지 마세요. 소음 때문에 아이들 공부 못해요.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사실 아들의 집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건데 내가 남의 집 식객 취급을 당하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돈도 안 주면서 편하게 먹고 자려고만 하잖아. 그래도 어머니면 뭐해? 아들 회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 돈 다 누구 거야? 결국 전부 당신 거 될 건데 왜 지금 안 주는 거야? 그건 그렇지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엄마가 계속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생각이 있지.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새벽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새벽 5시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아들 집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이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저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아들 부부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들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걱정에 정신이 없어서. 그게 변명이 되진 않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잘못했어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됐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빌면 한 번쯤은 용서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알았다. 일단 들어오너라.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 진심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정성껏 모실게요.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들이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요. 며칠 후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엄마 요즘 계속 우울해 보이시잖아요. 아빠 생각도 많이 나시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여행? 네, 미국 여행이요. 뉴욕도 가고 라스베이거스도 가고. 엄마 기분 전환도 하시고 우리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만들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짐만 싸시면 돼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미국까지 가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 그동안 효도 못한 것도 미안하고 이번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미국이라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갈 거예요? 그래, 그럼 가볼까? 진짜요? 와,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들은 기뻐하며 즉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도 잡고 관광 일정도 짰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효도하려는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미국 가면 디즈니랜드 가요. 그래, 할머니가 다 사줄게.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못 가서 미안해요.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타임스퀘어를 걸었어요. 센트럴파크에서 산책도 하고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도 관람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 여행이구나 싶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그동안과는 달리 친절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저를 먼저 챙기고 힘들어하면 쉬었다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걸으셨는데 좀 쉬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냥 쉬기는 아깝구나. 며칠간의 뉴욕 여행을 마치고 일행은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했습니다. 화려한 카지노와 호텔들, 밤에는 거리가 온통 네온사인으로 빛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곳이네. 그렇죠, 엄마? 내일은 그랜드 캐니언도 갈 거예요. 첫날 밤 호텔에서 푹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아이들이랑 쇼핑 좀 하고 올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그래, 너희끼리 다녀오너라. 오후가 되자 아들이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나가실래요? 경치 좋은 데 있어서요. 그래? 그럼 가볼까? 아들을 따라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점점 번화가에서 멀어져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엄마. 차가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 그림자도 없는 황량한 거리였습니다. 내리세요. 여기서 뭘 하려고? 제가 차에서 내리자 아들과 며느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아들, 이게 무슨 일이니? 아들은 차갑게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 뭐라고? 엄마만 없으면 아빠 재산은 전부 우리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사라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아들이 뭐라고 한 거죠? 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농담이지?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며느리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여권이랑 카드랑 돈 다 여기 있죠? 이제 필요 없으실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돌려줘. 가방을 되찾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여행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아들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발치에 던졌습니다. 여기 우리 계획 다 적어놨어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뭐 읽어봤자 소용없겠지만. 아들아, 제발. 이게 무슨 짓이니? 급하게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에요. 한국 가면 엄마 실종 신고 낼 거예요. 몇 년 있으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고 그럼 재산은 자동으로 우리한테 오겠죠. 이런 나쁜 놈들아.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님 탓이에요. 진작 돈만 주셨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럼 안녕히 계세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힘껏 달려가 차를 쫓았지만 차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들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엄마가 사라지면 실종 신고 낼 거예요. 7년 뒤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고 아빠 재산은 전부 제 거예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엄마가 돈을 안 준 탓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나라, 황량한 거리 한복판에 혼자 버려졌습니다.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카드도 없었습니다. 이미 해는 저문 지 오래였고 추웠습니다. 길가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만났던 최 선생님. 혹시 미국에 오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분의 명함을 가방에 넣어뒀었는데 하지만 가방도 빼앗겼습니다. 전화번호도 기억 안 나고 어떻게 하지?
절망 속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이것이 정말 끝인가? 이렇게 이 낯선 땅에서 연고도 없이 쓸쓸히 죽는 건가?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 서너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한국말이 들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울고 계시네. 무슨 일이세요? 젊은 여성이 옆에 쪼그려 앉으며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여행을 왔다가 아들 부부에게 버려졌다는 것, 여권과 돈을 모두 빼앗겼다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이 거리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요. 뭐라고요? 친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젊은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추우시잖아요. 저희 호텔로 가시죠. 하지만 나는 돈이 하나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따뜻한 데 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젊은 여성들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그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니 따뜻했고 그 친구들이 따뜻한 차도 타주고 샌드위치도 사다 줬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는데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식사를 마치자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젊은 여성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미국에 아는 사람 없으세요? 누구라도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 장례식 때 만난 분이 최 선생님이라고 LA에서 변호사를 하신다고. 연락처 있으세요? 그게 명함을 받았는데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근데 가방은 이미 며느리가 가져가 버린 뒤였죠. 혹시 이름이랑 사무소 이름 기억나세요? 이름은 최정은이고 사무소 이름은 뭐였더라? 저는 애써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최앤 파트너스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젊은 여성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같은데요? 휴대폰 화면에 사진을 보니 그때 그 얼굴이 맞았죠. 이분 맞으세요? 맞아요, 그분이에요.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을 확인하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소가 문 닫았을 시간이네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 오늘은 저희 방에서 주무세요. 내일 꼭 연락해 드릴게요. 너무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희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움 있을 때 누가 도와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계세요. 그날 밤 낯선 호텔방에서 젊은 여성들의 도움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친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젊은 여성이 최 선생님의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역을 거쳐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곧 최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선생님이세요? 네. 저는 최정훈입니다만 누구십니까? 저는 김 선생님 부인 지영이에요. 장례식 때 만났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왜 미국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 여권과 돈을 빼앗긴 것, 지금 아무것도 없이 라스베거스 외곽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한테 주소 알려주세요. 최 선생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젊은 여성이 전화를 받아서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고 저는 주저앉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살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곧 오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그나저나 할머니 아드님 정말 용서 못해요. 어떻게 친어머니를 그렇게. 젊은 여성의 친구 하나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꼭 복수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셔야죠. 그래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몇 시간 후에 호텔 로비로 한 남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최 선생님이었어요. 최 선생님은 제 몰골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이 꼴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최 선생님은 저를 진정시킨 후에 젊은 여성들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어요. 연락처 주세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명함을 교환한 후 최 선생님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드님을 법적으로 처벌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대로는 안 되죠. 그 애한테 꼭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동료 변호사한테 연락하겠습니다. 형수님 재산 보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 선생님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최정훈입니다.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 긴급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아들이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주겠다고요. 며칠 후에 모든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임시 여행증명서도 발급받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도 예약했습니다. 한국 가시면 제 동료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도와드릴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형님한테 받은 은혜를 이제라도 갚는 거죠. 꼭 이기셔야 합니다. 그 불효자식들한테 정의의 심판을 내리셔야 해요. 네, 꼭 그럴게요. 최 선생님은 제가 공항 출국장을 들어갈 때까지 배웅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한테 한 짓 이제 내가 똑같이 갚아줄 차례야. 각오해라. 엄마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열흘 같은 10시간 정도가 지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김지영 여사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지영 여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김태민 변호사입니다. 최 선생님께 부탁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인상이 예리하고 날카로웠어요. 차로 모시겠습니다. 가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죠. 차 안에서 김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여러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사님, 최 선생님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무엇을 조사하셨나요? 먼저 아드님이 아직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네, 아마도 의심받을까봐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신고하면 수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명의로 된 재산 목록입니다. 용산 본가 아파트, 예금과 주식, 경기도의 부동산. 총 자산이 약 80억 정도 됩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았나요? 네,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여사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여사님이 사망하시면 법정 상속인으로서 이 모든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드님의 노림수였던 거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나쁜 녀석.
여사님, 제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복수 계획이요. 김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정을 파는 겁니다. 아드님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요. 어떻게요? 제가 아드님께 연락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신분으로요. 어머님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셨다. 중요한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당연히 달려올 겁니다.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며칠 후에 김 변호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영 여사님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태민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미국 여행 가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재산정리 관련 상담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재산 정리요? 무슨? 네, 유언장 작성과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서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요. 상속인이신 아드님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내일 오겠답니다. 정말 탐욕스러운 놈이네요.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준비하시죠.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저 김태민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접수처 직원의 안내를 받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네,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상담을 하신 거죠? 아,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요즘 연락하셨나요? 아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께서 미국 여행 중이셔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머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건 잘.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 아니, 이게 무슨... 아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고 얼굴이 금세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 귀신? 네가 귀신 만들려고 했겠지.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냐고? 너는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아들은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저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하지 마라. 난 다 알고 있어. 저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남긴 그 편지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네가 쓴 거야. 그건... 엄마가 사라지면 실종 신고 낼 거예요. 7년 뒤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고 재산은 전부 제 거예요. 이렇게 썼지? 아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시간에 김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여사님을 도와주신 한국인 증인들의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찍은 CCTV 영상 분석 보고서입니다. 또한 여사님께서 버려지셨던 거리의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떠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아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 편지는 뭐냐? 네 필체 아니니? 저는 편지를 아들 얼굴 앞으로 들이댔습니다. 필적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100% 아드님의 필체로 확인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제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미를 버리고 해외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다는 게냐?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라스베이거스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너는 한국에서 뭐 하고 있었니? 물려받을 재산이나 계산하고 있었겠지?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다시 열렸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하는, 며느리도 저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네 시어머니야.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어. 며느리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김 변호사의 직원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당신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의자에 앉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들 부부를 바라봤어요.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들을요. 제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유기죄, 노인학대, 재산 탈취 미수, 죄목은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엄마, 안 돼요, 제발.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손 떼라. 그리고 내가 과거에 너한테 빌려준 돈 기억하지? 차용증도 다 있어.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5억, 3년 전 3억, 1년 전 2억까지 총 10억이다. 당장 갚아. 엄마, 그건 지금 당장은. 못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 사는 집, 그 집도 4명이지? 등기부등본 확인했어? 네 아버지가 너희 신혼집으로 사줬지만 명의는 나로 했더구나.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난 더 이상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이 80억이 넘는다더라. 그거 네가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야. 엄마, 나 살아있을 때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다. 손주들 대학 등록금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말이야. 아들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여사님, 고소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빌려간 돈 당장 갚고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럼 손주들 생각해서 고소는 안 할 거야. 엄마.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나한테 손을 내밀거나 재산 노리고 접근하면 그때는 무조건 감옥 보낼 거야. 알아들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상담실을 나갔어요.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들한테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아들과 결별한 뒤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주 후에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이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도 일부 갚기 시작했네요. 일부요? 네. 회사 자산을 정리해서 일단 2억을 송금했습니다. 나머지는 분할로 갚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군요. 아드님 가족은 지금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식당에서 일하고 아드님은 낮에는 물류센터,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괜찮나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사님께서 대학 등록금은 따로 보관해 두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손주들이 크면 그때 직접 주겠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저를 도와줬던 젊은 여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미국에서 신세 졌던 김지영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아,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잘 해결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요.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에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성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20대 후반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건강해 보이세요. 전부 너희들 덕분이지.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당연한 일 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내 생명의 은인들이야.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도 그때 미국 여행 중이었는데 나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잖아. 이걸로 다시 한번 가렴. 봉투 안에는 한 사람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여행 경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내 목숨을 살려준 건데. 그날부터 저는 젊은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가끔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금방 배우더라고요. 이제는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최 선생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잘 지내시죠? 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국 갈 때 꼭 뵙고 싶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한 달 후에 최 선생님이 한국에 왔고 저는 좋은 곳에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제 많이 밝아지셨네요.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형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식사 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뜻이기도 했고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형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하려고요.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노인 복지 시설에도 후원하고. 훌륭한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장학재단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반년 후에 제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좋은 일에 쓰이는 걸 보니 남편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재단 일뿐만 아니라 직접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무료 급식소에 나가서 노인분들께 식사를 대접했고 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또 몇 달 후에 재단에서 첫 번째 장학생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잡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게 할머니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네, 꼭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그게 이 장학금의 진짜 의미란다.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과거에 최 선생님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지만 빌린 돈은 매달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준비해둔 장학금으로 문제없이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고요.